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 남이 아니라 바로 가족이었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독을 먹이고 있다. 당신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진짜 이유를 찾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독성 관계들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보자.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나?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렵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힌다. 명절만 되면 우울해진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데 가족 앞에서만 위축된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독성 가족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성인 중 30% 이상이 이런 독성 가족 관계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바로 독성 가족 관계를 지속시키는 주범이다. 40대 중반 김모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두렵다고 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더 힘들다고 한다. 왜 그럴까? 어머니가 매일 전화를 걸어와서 간섭을 하기 때문이다. 언제 결혼할 거냐? 왜 아직도 혼자 사냐? 다른 집 애들은 벌써 손자까지 안겨드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런 말들을 매일 듣는다. 김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자. 아침 7시부터 어머니 전화가 온다. 어제 몇 시에 잤냐? 밥은 먹었냐? 오늘 누구 만나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진다. 점심시간에도 전화가 온다. 밥은 제때 먹었냐? 건강관리는 하고 있냐? 그러다가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온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도 또 전화가 온다. 오늘 하루 어땠냐는 안부 인사로 시작해서 결국 결혼 압박으로 끝난다. 주말에는 더 심해진다. 무조건 집에 와서 밥을 먹어라. 오지 않으면 서운하다는 말로 죄책감을 유발한다. 김 씨는 이미 2번의 이혼을 경험했다. 첫 번째 결혼도 어머니가 정해준 사람이었고 2번째 결혼도 마찬가지였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머니가 좋다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실패했다. 첫 번째 결혼 상대는 어머니가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의 딸이었다. 김 씨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결혼했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됐다.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아들에게는 아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조언했다. 결국 그 결혼은 2년 만에 끝났다. 2번째 결혼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김 씨는 또다시 어머니의 뜻에 따라 결혼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으로 문제가 생겼다. 신혼부부가 독립하려고 하자 어머니가 반대했다. 왜 따로 나가려고 하냐? 가족끼리 함께 살아야지. 효도를 모르는 놈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결혼도 3년 만에 파탄났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계속 결혼하라고 압박한다. 내 탓이 아니라 운이 없었을 뿐이다. 이번에는 내가 더 좋은 사람 찾아줄게. 이런 말로 또다시 간섭하려고 한다. 김 씨는 이제 결혼 자체가 트라우마가 됐다. 누군가와 연애를 해도 어머니가 또 간섭할 생각을 하면 두렵다. 그래서 아예 연애를 포기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더 압박한다. 이게 바로 독성 가족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자신들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모른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김 씨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해서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 부모의 말을 거스르면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가족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비난받는다. 이런 문화적 배경이 독성 가족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독성 가족관계에는 몇 가지 무서운 특징이 있다. 이 특징들을 알아두면 당신이 독성 관계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첫 번째, 경계선을 무시한다. 당신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당신의 방에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당신의 일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싫다고 하면 가족인데 뭔 경계선이냐며 화를 낸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연인과 통화하고 있어도 끼어든다. 당신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도 가족일이 우선이라며 취소하라고 한다. 당신이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어 해도 이기적이라고 비난한다. 심지어 성인이 된 후에도 당신의 휴대폰을 검사하거나 일기장을 몰래 본다. 당신의 돈 사용 내역을 감시하고 간섭한다. 이들에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이니까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감정적 조종을 한다. 울음이나 화 또는 죄책감을 이용해서 당신을 조종한다.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등등의 말로 당신을 조종한다. 이들의 감정 조종 기술은 정말 교묘하다. 당신이 거절하면 갑자기 아픈 척을 한다. 가슴이 아프다, 속이 쓰리다, 혈압이 오른다는 말로 당신을 압박한다. 당신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 실망했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서 다른 집 아이들은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데 라는 말을 한다. 또는 과거에 자신이 당신을 위해 희생한 일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내가 어릴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내 학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이런 말들로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는다. 심지어 자해를 암시하기도 한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당신을 협박한다. 세 번째,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린다. 당신이 뭔가를 이뤄냈을 때 축하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깎아내린다. 그 정도로 뭘 그렇게 좋아하냐? 별거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잘한다. 등등의 말로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예를 들어 당신이 승진했다고 말하면 그래봤자 얼마나 더 받겠냐고 한다. 당신이 상을 받았다고 말하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한다. 당신이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고 하면 실패할 게 뻔하다고 한다. 이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꺾는 것이 목표인 것 같다. 당신이 자신감을 가지면 자신들을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린다.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한다. 네 번째, 비교를 통해 열등감을 심는다. 다른 집 아이들과 끊임없이 비교한다. 옆집 아들은 의사가 됐는데 친구 딸은 좋은 회사 다니는데 사촌은 벌써 집까지 샀는데 등등. 이런 비교를 통해서 당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계속 심어준다. 이들의 비교는 정말 끝이 없다. 외모, 학력, 직업, 연봉, 결혼 상대, 자녀 등 모든 것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 잘해도 다른 분야를 들고 와서 비교한다. 공부를 잘하면 외모를 비교하고 외모가 좋으면 성격을 비교한다. 직업이 좋으면 연봉을 비교하고 연봉이 높으면 결혼을 비교한다. 절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항상 부족한 점을 찾아서 지적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완벽한 것처럼 포장해서 말한다. 물론 그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은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당신의 감정을 무시한다. 당신이 힘들다고 하면 그까짓 것으로 뭘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한다. 당신이 우울하다고 하면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한다. 당신의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탓한다. 이들에게 당신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자신들의 감정만 중요하다. 당신이 슬프다고 하면 나는 더 슬프다고 한다. 당신이 힘들다고 하면 나는 더 힘들다고 한다.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너 때문에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한다. 절대 당신의 감정에 공감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비난한다. 감정 표현 자체를 나쁜 것으로 여긴다. 울면 약하다고 하고 화내면 버릇없다고 한다. 당신은 감정을 숨기고 억압하게 된다. 6번째, 책임을 전가한다.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특히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족 싸움이 일어나면 당신 때문이라고 한다.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돈을 많이 써서라고 한다. 건강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스트레스를 줘서라고 한다. 절대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도 부인한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 행동 한 적 없다고 잡아댄다. 기억을 조작하려고 한다. 당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다. 7번째, 과거의 잘못을 계속 들춰낸다. 당신이 어렸을 때 한 실수나 잘못을 계속 언급한다. 몇 년 전, 몇십 년 전의 일까지 들춰내서 당신을 공격한다. 용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10살 때 한 실수를 30살이 돼서도 들고 나온다. 당신이 학생 때 한 잘못을 성인이 돼서도 언급한다. 과거의 일을 계속 들춰내면서 당신을 압박한다. 너는 원래 그런 애였어.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 이런 식으로 당신의 정체성 자체를 공격한다. 당신이 변하고 성장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과거에 묶어두려고 한다. 당신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과거의 실패 사례를 들고 나온다. 너 예전에도 그랬다가 망쳤잖아. 이런 말로 당신의 의욕을 꺾는다. 이런 7가지 특징이 모두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당신은 독성 가족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런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더욱 그렇다. 일회성이 아니라 만성적인 문제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독성 가족 관계가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실제로 정신과 전문의들은 독성 가족 관계를 정신적 학대의 한 형태로 본다. 그 영향은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인격 형성에까지 영향을 준다. 첫 번째,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만 받다 보니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다. 뭘 해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는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차피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도 믿지 않는다.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자신이 속인 거라고 생각한다. 진짜 자신을 알면 실망할 거라고 믿는다.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게 된다. 2번째, 인간관계가 망가진다. 가족관계에서 배운 패턴이 다른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상대방이 나를 통제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아니면 반대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한다. 건강한 관계가 뭔지 모르게 된다. 독성 가족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사랑과 통제를 구분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자신을 통제하는 걸 사랑의 표현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연인이 자신을 감시하고 간섭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착각한다.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합리화한다. 이런 패턴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친구와의 경계선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다. 너무 가깝게 지내려고 하거나 아예 거리를 두려고 한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법을 모른다. 세 번째, 의존성이 생긴다. 독성 가족은 당신을 독립적인 사람으로 키우지 않는다. 계속 자신들에게 의존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혼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항상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결정도 혼자서 내리기 어려워한다. 어떤 옷을 입을지, 뭘 먹을지, 어디로 갈지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 자신의 판단력을 믿지 않는다. 항상 다른 사람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기도 쉽다. 자신보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는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 부족해진다. 이런 의존성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나타난다.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항상 누군가가 관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네 번째, 불안과 우울이 생긴다.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압박 때문에 정신건강이 나빠진다. 집에만 있어도 긴장된다. 가족과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불안장애나 우울증으로 발전한다. 실제로 독성 가족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의 우울증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다. 불안장애 발병률도 2배 이상 높다. 이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 언제 또 비난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눈치를 본다.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파악하려고 한다. 자신의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우선시한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나중에 고치기 어렵다.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된다. 항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견이나 취향, 꿈 같은 것들이 없어진다. 이런 사람들에게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 뭘 하고 싶냐고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한다. 자신의 감정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봐도 그냥 그렇다고 대답한다. 감정을 구분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억압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정체성 혼란이라고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다.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에만 맞춰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겉모습은 보이지만 내면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다. 여섯 번째, 트라우마가 생긴다.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는 트라우마를 남긴다. 이 트라우마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영향을 준다. 특정 상황이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조금만 큰 소리를 내도 과도하게 무서워한다. 비판을 받으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낀다. 이런 반응은 어렸을 때의 경험 때문이다. 뇌가 위험 상황으로 인식하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트라우마는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준다. 직장에서도 상사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한다. 연인과의 작은 갈등도 큰 위기로 받아들인다. 항상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회피하기도 한다. 아예 가까워지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세대 전수가 된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패턴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독성 가족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부모가 되면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당한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반대로 너무 과보호를 하기도 한다. 자신이 당한 고통을 아이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건강한 방식은 아니다. 과보호도 아이의 독립성을 해치는 또 다른 형태의 독성 관계다. 이렇게 독성 가족 관계의 영향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신을 위해서도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럼 이런 독성 가족 관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한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다.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 실제로 독성 가족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현실을 인정하라.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람은 아니다. 혈연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독성 행동을 참을 필요는 없다. 가족도 사람이고 사람 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막힌다. 가족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죄책감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을 왜곡해서 보면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 같은 행동을 남이 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상상해 보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대했다면 참았겠는가? 아마 진작에 관계를 끊었을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경계선을 만들어라. 물리적 경계선과 정서적 경계선을 모두 만들어야 한다. 물리적으로는 따로 살거나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정서적으로는 상대방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화를 내도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 물리적 경계선 설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가능하다면 독립해서 따로 사는 게 가장 좋다. 같이 살아야 한다면 최소한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라. 방문에 자물쇠를 달거나 개인 물품을 따로 보관하라. 연락 횟수도 제한하라. 매일 전화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여라. 갑작스러운 방문은 거절하라. 미리 약속을 잡고 만나라. 정서적 경계선은 더 중요하다.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 상대방이 실망한다고 해서 당신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상대방의 감정은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당신은 상대방의 감정을 관리해 줄 의무가 없다. 세 번째, 대화 방식을 바꿔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화하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와도 당신은 냉정하게 대응하라. 필요하면 대화를 중단하고 자리를 피하라. 독성 가족들은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산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할수록 그들은 더 공격적이 된다. 반대로 당신이 냉정하게 반응하면 그들은 힘을 잃는다. 구체적인 대화 기술을 알아보자. 그레이록 기법이라는 것이 있다. 바위처럼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아, 그렇구나, 알겠다는 식으로만 반응한다. 감정적인 반응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재미가 없어서 포기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브로큰 레코드 기법이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같은 대답만 한다. 그러면 상대방도 포기하게 된다. 네 번째,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라. 독성 가족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건강한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만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혈연 관계보다 더 가깝고 소중한 관계도 있다. 친구, 연인, 동료, 스승 등이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그들이 바로 당신의 진짜 가족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도움이 된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다. 당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5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면 상담사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라. 독성 가족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깊은 상처를 남긴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상담을 받는 게 당연하다. 특히 독성 가족관계 전문 상담사를 찾아라. 이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전문가여야 한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건강한 관계를 배울 수 있다. 트라우마 치료도 받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심하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라. 6번째,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라. 독성 가족의 기대나 요구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명확히 하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취미 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찾아가라. 자신만의 공간도 만들어라. 집에서든 밖에서든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 공간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라. 자신만의 꿈도 가져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라. 당신의 꿈은 당신만이 이룰 수 있다. 7번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행동이 괜찮았다는 뜻은 아니다. 용서는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독성 관계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용서와 화해는 다른 개념이다. 용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화해는 양쪽이 모두 변해야 가능한 일이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면 화해는 불가능하다. 용서는 원한을 내려놓는 것이다. 계속 분노하고 있으면 그 분노가 당신을 갉아먹는다. 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하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같은 상황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교훈을 얻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8번째, 인내심을 가져라. 독성 가족관계에서 벗어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패턴이기 때문에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라.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변화는 직선적이지 않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져라.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가족과 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다.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하고 불가능하다면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 어떤 가족들은 문제를 지적하면 변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경우라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가족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건 시간 낭비다. 그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과 치유에 쓰는 게 훨씬 낫다. 독성 가족관계에서 벗어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죄책감도 들고 외로움도 느끼게 된다. 사회적 편견도 있다. 가족을 버렸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당신이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을 맡기지 마라. 실제로 독성 가족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자신을 찾게 됐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다.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게 됐고 자존감도 회복됐다는 것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해낸 일이라면 당신도 해낼 수 있다. 용기를 내라. 첫 번째 걸음이 가장 어렵다. 하지만 그 걸음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독성 가족관계의 실체와 그 영향, 그리고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주인공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찾길 바란다. 그리고 기억하라.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고 통제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그런 사랑을 주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 찾으면 된다. 가족이 전부가 아니니까.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당신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첫걸음을 내디뎌라.